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65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종편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임정일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제 평소에 이렇게 소리 안 지르잖아요. 이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절로 나오네요. 이 목소리의 주인공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우리 오늘 민원연 날잡구나 민원연의 회원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수! 와. 네, 자기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먼저. 안녕하십니까. 2002년 3월 19일에 우리 사랑하는 민원연에 가입한 안진걸 회원이라고 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고요. 현재 만 17년 2개월째 회원이네요. 네. 그래서 그동안 후원금을 한 달 10,000원씩만 냈는데 오늘 미디어 탈곡기 오는 걸 생각하면서 2만 원을 올리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네,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올려서 가자 조중동 없는 세상으로 자유땅 체결하고 좋은 세상 만들어 봅시다. 예. 할 말 다 해서 이제 집에 가요. 제 문제의식은 다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자한당과 조중동 무리가 없는 세상을 꿈꿨는데 네. 안 됐습니다. 정말 사과부터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네. 지난 20년간 제가 뭘 한 것인지 늘 요즘에 잠 못 이루면서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질문을 이미 다 정해놨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요. 예. 첫 번째,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진정한 셀럽이죠. 아니. 방송인으로 거듭나셨는데. 듣보청입니다. 듣보청. 듣도 보도 못한 청년. 아니 지금 방송 뭐 진행하시죠? 방송 이제 뭐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라디오 네. 민생 문제나 가짜 경제 뉴스에 맞서서 뭐 방송도 하고 있고요. TBS TV, TBS가 이제 라디오뿐만 아니라 TV로 엄청 잘 예쁘게 가꾸고 키우고 계세요. 그래서 TV 매일 5시, 5시까지 TV 민생연구소. 서울시가 구직 중인 청년들께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빌려준다고 합니다. 취업 날개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정장뿐만 아니라 넥타이, 벨트, 구두까지 무료로 빌려준다고 하네요. 이런 정책은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칭찬할 건 칭찬합니다. 서울시 참 잘했습니다. TV 민생연구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V 민생연구소 소장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시민을 위해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방송, 시민만 사랑하는 시민편의 방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와. 자, 진행자로 그렇게, 거듭나시는. 네, 진행자가 진행자라고 할 수 있나? 그보다 좀 더 센 같이 입장을 진행도 거의 하면서 제작을 같이 투쟁도 하고 하는. 제작도 같이 돕기도 하고 대단하네.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은 민원연과의 인연이 아까 이제 언제 시작됐냐고 했더니 2003년? 2002년. 예, 진짜 오래됐네요. 그죠? 예. 그 돈도 없는데 이렇게 후원을 끊지 않고 계속 해온 그 사연은 무엇인가? 제가 1998년도 12월에 참여했는데 공채에 이제 응해가지고 99년 1월에 출근했을 때 첫 월급이 지금도 있질 않습니다. 25만 원이 나왔습니다. 25만 원. 몇 달 동안 그걸로 사는데 좀 힘들더라는데 어머님께서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막내는 고시를 봐야 된다 끝까지. 근데 고시를 안 볼 거면 네가 직장에 가더라도 엄마 아빠가 힘드니까 20만 원씩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시를 안 하더라도 버젓한 직장에 들어가서 20만 원씩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25만 원이 나오니까 보내고 났더니 5만 원이 남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라면만 먹고 살았다고 하는 옛날 임춘혜 선수의 전설이 시민단체도 있었는데 당시 제가 일하고 있던 참여연대가 언론개혁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지만 주도적으로 하는 단체는 아니었습니다. 권력감시라든지 사회복지나 시민권리 찾기 이런 거에 좀 강세를 하고 뭐 소액주주운동 뭐 반부패운동 이런 걸 주로 하던 단체니까 저는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참여연대가 언론개혁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내부의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민원연에 무조건 도와야 된다. 우리 말지 어렸을 때 제가 말지부터 봤던 그 민원연 사랑스러운 민원연 드디어 2002년도에
회원가입해서 그때부터 이제 만 원씩 냈는데 네. 제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 탈퇴 보통 어떤 단체가 조금 부진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참 탈퇴해버릴까 이런 고민할 때 있잖아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근데 한 번도 우리 민원위원은 제가 정말 여기 민원위원 와서 그런 게 아니라 단 한 번도 후회하거나 탈퇴하겠거나 회비가 아깝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오히려 모자라다. 종편 감시운동 선할 때는 돈을 더 보내야 되는데 미안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만 원으로 올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말 우리 민원위에 있어서 든든하고 고맙고 예, 앞으로도 계속 잘해주실 것을 정말 한국에서 언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저널리즘 제이 보면서도 우리가 맨날 느끼고 우리 김원경 처장님 나오면 얼마나 우리 회원님들이 좋아합니까. 뉴스공장에 가짜뉴스 탈곡계도 나오시고 다 그때 많은 회원들이 아마 저하고 똑같은 게 와 우리 차장님 나왔다 역시 우리 민원위원이다 회비 더 내야지 낼 수만 있다면 그런데 지금 월급이 최저임금이 지금 오르는 속도가 좀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살짝 어려운데 소득을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NGO에 대한 기부까지 늘리는 소득주도 성장 반드시 이거 성공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정말 고마운 건 전데요. 왜냐면은 뭐 이것저것 자꾸 고발하자고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사실 제가 그런 걸 잘 챙기질 못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고발하는 것에 있어서 약간 소심증이 있어요. 저희 단체가. 그래서 조심조심 항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제안을 또 옆에서 이렇게 누가 옆구리를 찔러주고 판을 벌려주면 또 거절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늘 이렇게 안진걸 처장께서 이제 안진걸 소장께서 뭔가 우리 이거 고발해야 되지 않겠어요?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얘기를 잘해줘요. 그리고 실제로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운만 띄우는 게 아니고 실행을 막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같이 고발했던 조선일보 관련된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참고인 조사를 이제 본인이 직접 고발인 조사죠. 이런 것들을 계속 갔었는데 이런 게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박수환 문자 관련해서도 이번에 냈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조선 TV조선 관련해서도 냈죠. 이런 그렇습니다. 진행 과정들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근데 이제 제가 참여됐을 때는 그 존경하는 언론 단체들이 알아서 이제 고발하시겠지 언론 분야는 예를 들면 참여됐을 때는 저는 주로 이제 박근혜나 이명박, 이건희, 이재용, 뭐 신동빈, 대한항공 일가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최고 정치 권력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 권력자 아주 갑질과 특혜와 담합과 폭리와 반노동 심지어는 국민을 속여서 국민연금에까지 손해를 끼치는 자들 고발을 이제 주로 했었죠. 근데 당시에는 이제 참여돼 있을 때니까 언론 관련 고발은 이제 언론 단체들이 또 잘 해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 4월에 이제 참여들 나와서 보니까 박근혜 퇴진 행동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TV조선의 정석영이라는 분이 청와대 안종범이랑 사실상 내통해가지고 한쪽에서는 보도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래도 TV조선 이제 옛날에 우리 김영 처장님 그랬거든요. 종편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 최소한의 어떤 저널리즘의 원칙에 충실하려고 하는 사람이 소수라도 있다 보니까 특정 보도도 나온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종편이 큰 문제가 있어도.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실제 있었잖아요. 당시에. 일부 그룹이 그걸 막 집요하게 보도하고 뭐 의상실 보도도 있었고 지하주차장 체질 보도 이건 사실 한국 언론 역사상 뭐 빛나는 특종 중에 하나인데 미르재단의 실체가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16년 7월 TV조선의 보도를 통해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문화재단 미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설립 2달 만에 대기업에서 500억 원 가까운 돈을 모았습니다. 근데 그 동시에 그 보도를 방해하고 못 나가게 하고 안종범한테 정보를 갖다 바치고 이건 이제 기자가 아니라 협잡꾼이고 TV조선 기자들이 이성환에 대한 취재를 통해 안종범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던 시점에 TV조선 간부인 정 부국장은 오히려 두 사람 간의 화해를 주선하며 더 이상의 폭로가 나오지 않도록 조율을 한 겁니다. 정석영 부국장의 메신저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문화재단 미르와 체육재단 K스포츠 TV조선이 미르재단에 대한 의혹 보도를 이어가고 있던 2016년 8월 16일 정 부국장은 또다시 이성환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안종범에게 전달합니다. 자사 기자들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결정적 증거인 이성환의 녹음 파일을 입수하기 위해 애쓰는 사이 정석영 부국장은 오히려 녹음 파일이 공개되지 않도록
취재 방해를 한 셈입니다. 청와대 정보 노릇을 한 거잖아요. 언론 자유를 중단히 침해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실제로 동료 기자. 그래서 태진행동 실무진들과 우리 민원인이 나서서 첫 번째 고발했었고요. 두 번째는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수환 문자건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는 얼마나 추악한 거래입니까? 저는 우리 민원인이 너무 고마웠던 게 그냥 그걸 규탄하고 보통은 많은 NGO들이 제가 있을 때 참여인데도 때로는 그냥 규탄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사실 많은 회원들이나 시민들이 규탄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댓글 달거든요. 그런데 보면 집요하게 싸워야 된다고. 근데 민원인이 더 나와서 심지어 진보 언론 모두까지 포함해서 질의서를 보내셨잖아요. 네. 아니 왜 이런 중대한 이 언론의 타락, 언론인의 타락 보도를 하지 않느냐. 회신 준 데는 YTN만 회신 주셨다고 발표돼요. 네. 저는 이제 그 전 과정을 민원위원으로 보면서 우리 민원이 너무 고맙고, 근데 그렇다면 민원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종편감 씨까지 고발까지 민원이 뭐 또 회원으로서 민원이 고발까지 하라고 또 제안하고 이렇게 촉진하기에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 생각해보니까 이제 제가 참여연대 나와서 조금 자유로워졌다면 민원연의 부담을 우리 회원들이나 또는 다른 단체가 덜어주자. 마침 제가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재벌 감시라든지 민생경제 살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박수환 문자를 잘 보시면 재벌과 조선일보와의 이런 결탁이 중계를 해주는 내용이거든요.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로 시작해 편집국장을 거쳐 신문사 최고 자리인 주필까지 무려 38년간 조선일보에 몸담았던 송희영 전 주필. 송 전 주필은 박수환 뉴스컴 대표에게 여러 차례 골프 접대를 받고 박 대표의 영업에 도움을 준 혐의로 지난해 1월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송희영 사건을 두고 조선일보, 나아가 우리 언론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상실시킨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재벌을 비호하는 언론의 민낯, 그다음에 그렇게 재벌과 언론을 연결시켜준 브로커의 민낯이 다 드러나고, 그다음에 그걸 악용해서 재벌들의 범죄나 특혜를 여전히 비호받는 재벌들 행태도 다 드러난 문제니까, 그렇다면 이걸 언론단체로 맡길 일 아니다. 민생경제연구소 나서 고발하되 다만 우리 민원연하고 같이 하면 영광이겠다 했는데, 우리 민원연이 또 검토를 해주셨고 같이 이제 고발을 했고 고발 조사도 이제 받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고발이 하나 더 있었는데, 요거 이제 민생경제연구소 단독으로 하게 된 건데, 그 방상훈 아들 방정호 일가의 그 운전기사에 대한 정말 말도 안 되는 폭언과 갑질이 있었는데, 그 자체도 불법행위지만 그 어린 따님은 제해놓고요. 우리가 그 따님의 행위까지 우리가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 어른들이 보여준 갑질도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보면 그 운전기사가 사적으로 철저히 운영을 했는데, 디지털 조선일보라든지 그 다음에 TV조선의 공적인 그 홍보를 통해서 기사를 뽑았고, 급여도 디지털 조선일보에서 다 준 거로 확인했습니다. 그럼 전형적인 횡령 배임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또 우리 민생경제연구소가 재벌이나 대기업들의 횡령 배임을 감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최근에 3개를 고발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원연에, 그다음에 언론노조에 이제 최근에 새로 고발하자고 제안한 것은, 그 조선일보가 TV조선을 만들 때 그 TV조선이 사실상 당시에 강압적으로 여기저기 투자를 막 이끌어냈고, 강압이 아닌 데는 결탁해서 이끌어낸 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원대 같은 경우.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방상훈의 사돈이 수원대 전 총장 사학비리 끝판왕 이인수였습니다. 그 방정호가 사고 친 그 운전기사의 갑질에서 그 어린 딸의 같이 갑질한 것으로 나오는 분이 바로 이인수 전 총장의 따님이었습니다. 방정호의 부인인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비리나 갑질의 그 멘탈리티는 그대로 전수된다는 걸 우리가 보면 이건희 이재용 대한항공 조씨가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거기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TV조선에 사실 수원대가 투자를 했는데, 그것부터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장학금을 줘라고 신한은행이 50억을 학교 회계에 넣지도 않고 빼돌려서 TV조선에 투자한 겁니다. 근데 그게 걸린 겁니다. 당연히 감사하는 교육부에서 그 돈 빨리 다시 환수해서 학생들은 줘라고 그런 겁니다. 장학금으로. 근데 그 50억 이미 가치가 엄청 떨어져 있는 거예요. 종편의 가치가 사실 어떻게 종편의 주식 가치가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떨어져야지. 나쁜 짓만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러면 인수 전 총장이 불법을 배임하고 횡령한 데다 회사 학교 손해까지 끼친 게 명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돈이
어미 처벌받을까봐 방상훈 씨 등이 이건 저희들 이제 의혹적인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2배 정도의 대사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선일보가 손해를 본 거죠. 그렇죠. TV조선이.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으로 또다시 제3자에게 불법적인 이득을 준 배임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민생경제연구소나 우리 민원연을 응원하는 일부 변호사님들 탐사가들인데 그분들이 지금 고발장을 쓰고 있고 이제 민원연에서는 또 아주 자랑스럽게 우리 회원으로서 이미 규탄 기자회견 같은 거나 성명을 다 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 활동하고 계시는데 만약 출자 당시부터 수원대 재단과 조선일보사가 원금 보장 약정을 맺었다면 이는 명백하게 종합편성 채널 승인 요건을 위배한 것이다. 2011년 TV조선 출범 당시 이 회사의 주식을 50억 원에 매입한 고은학원이 7년여 만에 TV조선의 대주주인 조선일보사의 같은 값으로 전량을 판 것이다. 회계법인 등을 통한 객관적인 주식 가치 산정 과정은 없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팔 때 최소한 그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보도에서 제기된 의혹대로 조선일보가 적정가보다 비싸게 주식을 사들였다면 다른 주주들이나 회사에 손실을 끼쳤으므로 배임에 해당한다. 조선일보가 수원대 재단과 손실보장 약정을 맺고도 이를 감췄다면 명백히 부정한 방법으로 종편 사업 승인을 받은 것이니 방통위는 방송법에 의거해 즉각 승인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역시 또 고발은 또 제 회원들이나 일부 단체들이 딱 써가지고 민원연이나 언론노조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놨는데 만약에 민원연에서 우리가 고발이 너무 요즘 많아갖고 이번 고발을 한번 시고하겠다 해도 저는 전혀 유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참여연대 때도 그랬어요. 민원연이 뭐 고발하자고 연락 왔는데 이번 고발 한 번만 시고할게요. 저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요. 고발이 너무 많으면 관리가 안 될 때도 있고 고발인 조사도 엄청난 실무거든요. 실제로 고발인 조사하고 고발 보도자료 내고 자료 축적하고 모니터링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 간사 하나도 엄청난 실무가 들어가니까 가끔은 그럼 이번에는 역할 분담해서 나눠서 합시다 이런 경우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토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 전 과정이 얼마나 든든하고 고맙습니까. 계속해서 사실상 한국 사회의 가장 강력한 악의 축인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불법행위와 행포, 갑질, 왜곡, 거짓 뉴스를 이렇게 집요하게 맞서서 싸우는 우리 민원연이 있고 그 민원연 활동에 감동받아서 오마주하면서 민원연 활동 오마주하면서 함께하는 일부 회원그룹과 NGO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도 가감이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 다음 질문 좀. 네. 네. 근데 작년까지 2018년까지 이제 참여연대에 계시다가 나오셨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또 이 참여연대를 떠나게 되셨는지, 네. 혹은 또 더 큰 그림을 그리시는 진짜 계시다면 여러 가지 고민했어요. 이 질문 어떤 그림인지 하면서. 궁금합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 자는 아니고 그런가요? 굉장히 스몰 픽처. 네. 아주 작은 것에 매달려 가지고 끝까지 가자. 모르겠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박근혜 무조건 고발하고 이명박 무조건 고발하고 같이 나도 감옥에 가나 있더라도 저자들 감옥에 보내고 거기만 매달리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한 또 9년이 지났잖아요. 사실 그거 포함해서 참여연대는 이제 한 18년 다녔습니다. 만 18년 다녔는데 만 18년 다니니까 솔직히 너무 힘이 들고 피곤하기도 하고 이제 사무처장을 이제 맡았었는데 그 전에 협동사무처장 3년, 사무처장 2년까지 해서 한 5년 동안 이제 어쨌든 흔히 말하는 조직의 리더십의 역할을 일부 했는데, 임기가 이제 다 끝났어요. 일단 임기가 끝나고 연장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제 스스로 제가 리더로서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열정이 많이 소진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또 오래한 선배님들이 때로는 이렇게 자리를 비워줌으로써 좀 후배들을 훨씬 더 신나게 또는 선배들이 그만뒀는데 우리가 더 이기심 가지고 더 열심히 하자라는 어떤 건강한 자극도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여러 목적으로 보니까 제가 있는 것보다는 떠나는 게 참여연대에 더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이기적인 제 개인적으로도 좀 더 좀 살만하겠다. 사실 정말 참여연대 사무처장하거나 협동사무처장 5년은 그 칼끝 같은 긴장 속에서 더구나 박근혜 이명박 그 퇴진 행동을 이끌었던 그 6개월이 또 들어있었잖아요. 그 사이에. 그리고
그 이후에 촛불 대선이 있고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계획과제 막 제시하고 막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제가 굉장히 좀 지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럼 저도 좀 옹기회복을 할 계기를 가지자. 사랑하는 참여연대지만 잠시 떠나서 회원으로 또는 후원자로 함께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이제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판단했어요. 참여연대나 민원연 같이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단체도 우리 사회에 있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지만 아예 그냥 최저임금 인상이나 중소상공인 살리기나 이런 밑바닥 경제 빈곤층 서민들의 소득을 증대해서 정말 내수로 활성화해서 경제를 살리고 여력이 되면 엔조의 기부도 조금 늘리는 소득주도 성장 기부주도 성장 우리 엔조로 치면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엔조도 필요하겠다. 사실 그런 역할까지 참여연대나 민원연은 다 요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하고 있는 일도 벅찬데 하면 작더라도 좀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엔조를 하나로 만들면 한국 사회에 이르면 뭐 2만여 개 가까운 NGO나 NPO가 있다고 이야기되는데 그중에 하나 더 보태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국 사회 공익 활동의 총량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조금 비어있는 활동에 대해서 조금 커버한 NGO가 하나 더 늘어나 그러면 이건 한국 사회 보탬이 되겠다 해서 민생경제연구소를 이제 아주 친한 동료들이나 지인들 한 100여 명하고 만들어서 이제 임의단체입니다. 임의단체. 아직 뭐 사무실이나 후원도 받지는 않습니다. 괜히 또 저희들 후원 받으면 기존에 NGO 후원하던 분들이 저쪽으로 옮겨야지 이러면 그런 불편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도 않고 다들 양극화 민생고 불평등이 지속돼서 어려운데 한 달에 10,000원씩 20,000원씩 내달라고 말씀드리도 조금 저되고 죄송해서 일단은 우리 각자 자기가 열심히 먹고 살면서 프로젝트 계속 네트워크 프로젝트 해가지고 활동하자 이렇게 지금 1년 동안 민생연구소 와가지고 정말 지난 1년간 그 일만 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본인이 소득이 좀 일정치가 않은 것 같아요. 제 참여연대 있을 때는 굉장히 열악했는데 이제 그만둬가지고 이제 민생경제연구소하고 프리랜서 활동을 또 이렇게 병행하니까 아무래도 참여연대 있을 때는 참여연대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유롭게 뭐 방송도 하고 강의도 하고 전국에 무슨 강연 같은 거 강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가지고 최근에 이제 시민단체 기부도 좀 늘렸고요. 그래서 오늘 민원연도 10,000원에서 20,000원 전격적으로 10% 인상이 아니라 200%를 인상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연 모니터 보고서가 저는 너무 큰 도움이 됐는데 이명박 특히 박근혜 때 최저임금 한 달치 보도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하루에 쏟아내고 있다. 조중동 플러스 경제신문까지 일부 인터넷 경제신문까지 합세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아무리 제가 최저임금 인상과 중소상공인 살리기 운동을 병행하고 그렇게 해도 언론 보도가 심하다는 느낌은 가지고 있고 알아도 얼마나 보도가 쏟아지고 있고 어떻게 악의적으로 애고가 거짓말 다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민원 딱 역할을 해주니까 완전 역할 분담이 되는 거예요. 그 민원연 보고서를 바탕으로 저는 봐라. 이 자들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 우리가 맞서 싸우겠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잘못된 뉴스를 또 민원연 뽑은 거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어디 시내 갔더니 10명의 직원을 다 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사실 그건 과학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최저임금 때문에 해고를 했다면 최저임금 인상분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올랐으니까 그러면 그 10명이면 200만 원 정도 한 달에 인건비가 늘어났으니까 그럼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 200만 원 인건비를 주는 사람 한 명을 줄이겠죠. 만약 우리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팩트기사가 되려면 최근 인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원 한 명을 줄였어요면 팩트가 되는데 전원을 다 해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원연에서 냈던 우리 간장게장 골목의 진실 같은 거 중앙일보. 아니 새벽 3시에 간장게장 먹으러 가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도대체. 이런 막 욕이 나오잖아요. 사실 육두문자도 하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우리 민원 의원님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민원연 모니터 모서 옆에 딱 끼고 다니면서 언론에 가서 같이 싸우고 조중동과 경제신문류의 애국이 그냥 애국 편파 보도를 넘어서 완벽한 조작 거짓 수준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나 촛불시혁명을 지지하는 개혁 세력을 공격할 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딱 자기들이 보기에 어쨌든 중소상공인 일부가 힘들다라고 아우성하는 것을 악용해가지고 그걸로 정권을 완전히 뒤흔들고 작정을 하고 2년 내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살벌하게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을 공격을 했다. 근데 그 두 개는 부작용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수정 보완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옳고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그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나라나 조건에서의 처방이다. 부모가 되면 뒤를 보게 된다. 내 인생의 전부가 있으니까. 가족이 살아갈 사회가 언론으로 인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우리 가족 첫 번째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실 부자들은 소비 탄력성이 높지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든 조금 벌든 그 사람들은 소비가 일정해요. 그러니까 내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집단입니다. 왜냐하면 늘 소비 탄력성이 적다고 이야기하죠, 경제학에서. 근데 저소득층과 서민들은 사실 우리만 해도 그렇잖아요. 누가 민원연에서 예를 들면 갑자기 이제 상여금이나 보너스가 나왔다. 그럼 우리 회식을 한다거나 밀린 영화를 본다거나 구두를 산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죠. 이게 소비 탄력성이거든요. 빈곤층하고 저소득층하고 서민은 소득이 늘어나면 당연히 밀린 소비를 일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 심리가 일부 지금 오히려 개선된 거로 나옵니다. 실제로. 그다음에 월급 200만 원 넘는 노동자가 처음으로 60%를 돌파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최저임금이 인상돼서 기분이 좋은 사람들은 최저임금선을 받는 500만 명에다 그 윗선, 최저임금 오르면 그 윗선도 약간 오르잖아요. 한 1000만 명은 실제로 굉장히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임금 노동자 중에서도요. 근데 이분들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것 뿐이죠. 왜냐하면 중소상공인들이 막 죽겠다고 그러는데 뭐 잘 올렸다, 더 올려라 막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게 좀 있는 거예요. 함께 사는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한쪽에서 죽겠다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었잖아요. 이제 이런 그래서 그 올라서 좋았던 분들의 행동을 우리가 이렇게 좀 제대로 못 보여준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이게 약간 더 본질적인 건데 소비가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제한적으로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서민이나 저소득층 월급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도요. 그걸 바로 소비에 쓰는 게 아니라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에 먼저 쓰게 됩니다. 사실상 피할 수 없는 공공적 지출, 생활 필수 지출에 쓰다 보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줄어들긴 했어요. 통신부도 일부 줄은 정책도 했고, 뭐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이렇게 통행료도 일부 감면됐고,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6시 반 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 할인해주는 정책도 펼치고, 이게 이렇게 짜실짜실한 거 모아보면 또 예를 들면 이재명 시장이나 지사가 했던 무상교복이나 무상산후조령 같은 거 이렇게 모아보면 전국적으로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를 줄이는 정책들이 많이 시행은 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지금 이 방송 들으신 분도 획기적으로 내 표에 와닿는 뭐 미국의 대학이 얼마 전에 무상교육을 선포했다는데 막 이런 느낌까지는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정책은 없었고, 최근에 안산시가 시 차원에서 반값 등록금을 전격적으로 선언하고 화제가 됐는데, 이게 정부에서 광역도시에서 하는 거 일부 지자체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국민들의 그 소비 지출 현황을 분석해 보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250만 원을 지출하는 거 나와요. 거기에 대부분이 교육비, 그러니까 식료품비 빼고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늘어나서 좋았어요. 그다음에 중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수 대폭이 나 있거든요. 그다음에 요즘에 제로페이도 확산되고 있잖아요. 수수료 없는 거 다 좋아요. 근데 그렇게 늘어난 소득이 소비로 바로 연결되기에는 아직도 한국 사회가 이 공공지출에 있어서의 부담이 너무나 막중하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 줬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모자랐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최저임금을 주기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 아까 말씀드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대폭이나 제로페이 확산, 그다음에 최근에 뭐 맨날 보면 근로장려 세제라든지 자녀장려 세제 같은 거 나오잖아요. 자녀 세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중소상공인도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중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인데, 그렇게 번 돈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로 빠져나가는 구조에 대한 개혁까지는 제대로 못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더 말씀드리면, 근로소득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 올라갔잖아요. 확실히. 그건 통계청 통계, 신한은행 통계에서 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근데 자영업자들이 있는 가게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청년 실업도 어쨌든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이 청년이나 노인 가구는 소득이 없는 가구가 많은 거예요. 이 가구들은 예를 들면 임금 근로자가 있는 가구에 비해서는 소득이 오히려 줄어든 거로 나와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복지 대책으로 예를 들면 아동수당, 그다음에 각종 청년수당, 그다음에 노인기초연금 같은 걸 대폭 올려줌으로써 이 무소득이나 저소득 가구는 이제 복지 민생 대책으로 이들의 가점소득을 늘려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질문 애초에 생각했던 네. 거는 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시니까 좀 더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이슈 파이팅 하는 그 경제에 관련된 그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 또 다른 불만 뭔가 소통이 안 된다거나 아 이건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지금까지 쭉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해 나가고 있다. 잘 해 나가고 있는데 부족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뭐 복지 문제나 이런 것들만 보완하면은 그래도 좋겠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하도 그 최저임금 인상이나 소득주 성장 때문에 또는 일부 복지 확대 때문에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매일처럼 공격하니까 일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2학기부터 하는 것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교 무상교육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올해 2학기부터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내년에는 고2학년까지 오는 2021년에는 모든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국 고등학생 무상교육에 필요한 돈은 연간 2조 원. 무상교육 재원은 국가와 교육청이 각각 절반씩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조중동은 엄청 시비를 걸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근데 이건 옛날에 박근혜부터 공약했던 건 안 지켰던 것이거든요. 네, 새누리당과 정부도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실시해서 오는 2017년에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오늘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도서 벽지를 시작으로 오는 2017년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확대 적용하는 구체적 로드맵도 결정됐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공립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또 학교 운영 지원비와 교과서 비용을 모두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의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늦은 것이죠. 당장 제가 지금 대학까지 무상교육 하자는 것도 아니고 대학은 반값 등록금이라도 지키라는 것이고 고등학교까지 이제 무상교육 하자는데 그렇게 또 시비를 걸잖아요. 그래서 하도 2년 내내 시비를 건 거니까 그걸 반박하는 것으로서는 그 방향이 옳다는 이야기를 확실히 제가 지금 해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이게 맞다. 생각해보면 그 수단 말고는 없지 않느냐. 수출과 대기업에 의존한 경제로는 더 이상 성장도 안 되고 고용도 안 늘어나고 있는데 그다음에 수출과 대기업은 변수도 많잖아요. 실제로. 근데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 우리 민원연 김영철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언론 분야에서도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태도에 우리가 아쉬운 부분 지적도 할 수 있고 국민과의 대화나 기자회견 같은 것도 다양한 식으로 다양한 계층의 기자나 다양한 계층 국민들 더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리가 낼 수 있는 것처럼 대통령과 대화라든지 이제 청와대나 정부 여당 인사의 정책 간담회에서는 사실 이것보다 훨씬 높은 톤으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좋은 정책을 해놓고도 이렇게까지 두드려 맞는 데에는 조중동이나 경제신문류, 자한당류의 아예 처음부터 죽기 살기로 뒤흔들려고 하는 자들의 공작도 있고 조작도 있지만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을 했을 때 그것을 지불하기 어려운 중소상공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민주화 조치들 그들의 수익을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만큼의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조치들을 선제하거나 병행했으면 혼란이 좀 덜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고 후행됐어요. 선행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편의점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 민원에서 분석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가짜 편의점 뉴스도 막 우리가 분석도 하고 그랬는데 본사에서 30에서 35%를 전체 수익으로 로얄티 무조건 떼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건물주가 임대료를 100에서 200만 원 떼가버리고 그다음에 또 신용카드 감명수로해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전기료도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편의점주가 최저임금 받는 알바보다 못 받는 데가 실제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가짜 뉴스가 아니라. 근데 그렇다면 그 편의점주들이 최저임금도 못 주겠다고 반발하니까 논란이 커졌는데 그 편의점주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예를 들면 본사가 로얄티는 뭐 20%를 못 돼가게 하는 법을 만든다든지 강력한 조치를 공정위가 해나갔다든지 편의점이 다 대기업들만 남아있잖아요. 4개 편의점이 다. 그럼 이게 대기업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서 편의점주들에게 과도한 수를 떼고 있다. 건물주들이 임대를 너무 폭등시키지 못하도록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이제 지금 이제 5년에서 10년으로 보호기간이 늘어났습니다만 그걸 훨씬 더 전에 해놨다든지 이런 게 늦었다라는 점 굉장히 아쉽다고 저희가 지적을 했고 저는 가장 중요하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시민들이 어렵게 그렇게 번 돈이 중소상인을 했던 임금근로를 했던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달에 250만 원 평균 지출 그중에 대부분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로 빠져나가는데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6대 가계 부담이거든요. 이것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노력은 매우 부족했다고 봐요. 정부 여당의 인사들이 그걸 확 줄여야 된다 그러면 왜 그래야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서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거다 바로. 네. 집집마다 제일 많이 빠져나간다. 다른 나라들은 다 무상으로 하거나 최소화시켜준다. 그러니까 민주당 야당 때 반값 등록금 앞장서지 않았느냐. 지금 대학생들의 절반이 반값 등록금 투쟁으로 만들어진 국가장학금을 절반이 한 푼도 못 받고 있다. 까다로운 성적기준과 소득기준 등으로. 근데 야당 때는 반값 등록금을 당론으로 그렇게 밀어붙이던 민주당에서 요즘 반값 등록금 이야기가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아니 그럼 청와대에서 그렇게 대통령이라도 그런 데 관심을 가져가지고 청년이나 대학생들 많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근데 지금 우리가 한번 지적 한번 해볼까요? 대통령님 2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 청년 대학생 단체를 단 한 번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놓고 20대 지지율이 왜 떨어지냐라고 뒤늦게 분석하고 있어요. 이제서야. 떨어지기 전에 자기들 지지했던 분들 열망부터 더 잘 챙겼어야 했죠. 답답하고 억울한 청년들의 심정, 사회적 약자들, 양극화 불평등 민생고에 고통받는 분들 이야기부터 정말 들었어야죠. 저는 최근에 삼성도 만나고 대기업 만나는 거 좋아요. 저는 그 자체로 문제 안 삼습니다. 근데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삼성이나 대기업은 자주 만나는데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서민, 청년, 사회적 약자, 가난한 사람들을 그보다 한 2배, 3배 더 만나줘야 되는데 만약 안 만나주는 횟수가 적다. 그럼 이건 저는 국민들로부터 굉장한 비판을 받을 거라고 의심을 살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 촛불시민혁명과 촛불시민을 계승한 정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민원연이나 참여나 시민단체들이 때로 우리가 잘한 거 박수 쳐주고 그걸 무조건 헐뜯는 자들에 반박하잖아요. 동시에 저는 하나 더 해줘야 돼요. 애정 어린 이런 비판과 촉구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야, 멀미날라 그래.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 말만 막 너무 떠들었죠. 아니 그건 아니고 너무 재밌어서요. 네, 우리 완전히 청취율이 확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니 별 말씀이요. 네, 이게 저희가 질문지를 미리 준비해 왔는데 지금 안희걸 소장님께서 저희 질문지에 있는 대답을 하나의 질문만 했음에도 2가지 대답을 다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지도 제가 미리 봐가지고요. 네. 요것만 하면 될 것 같아. 방향을 약간 바꿔서 지금 굉장히 말씀 잘해주고 계시는데 저는 이게 방송인으로 거듭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이 되기 전에도 이렇게. 네, 저희가 이번 달에 또 TBS의 TV 민생경제연구소를 상을 드리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몰랐습니다. 처음으로 받는 상인데요. 네, 방송 맞습니다. TV 민생경제연구소에 또 상을 받는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시잖아요. 출연 때문에 드리는 건 아니에요. 방송이 정말 그 방송 컨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빼고 생각하더라도 아니 우리나라 공중파나 케이블에서 민생만 1시간 내내 그것도 매일 다루는 방송은 진짜 처음입니다. 정말 처음. 그런 비슷한 시도는 있었어요. 옛날에 뭐 참여연대 팍시도 일부 있었고, 그다음 우리 옛날 이장일 PD님이 있었던 국민 TV에서 안진걸의 으라차차를 해서 근데 그건 팟캐스트에서 제한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만 했어요. 그때도 그걸 많이 응원해주고 칭찬해준 분들이 많았어요. 진짜로 고맙게도 과분하게도. 근데 사실 그걸 공영방송에서 매일처럼 케이블 방송에서 하기는 결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경영진이. 민생 문제, 억울한 사람 문제 다루는 게요. 방송으로는 방송법에도 보면 선생님 그 6조인가 나와 있잖아요. 방송은 뭐 상대적으로 약자나 다뤄야 되는데 뭐 다뤄야 된다는 뭐 그 훈시적 의무 조항 하나 있잖아요. 그거 알면서도 실제로는 그런 프로나 이런 게 재미가 없거나 너무 진지하거나 뭐 예능 심지어는 막 쌈박질하는 정치 프로 이런 거 너무 많기 때문에 시청률이 떨어져요. 실제 TV 민생연구소도 시청률 면에서는 고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럼 사실 경영진 입장에서는 그런 프로를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고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민원연에 상 주면 이거 난리 나겠네. 우와. 그래서 방송인이 대신 소감이 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몰랐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과분하고 너무 감사하고. 근데 TBS도 상을 처음 받는 거 아닌가요? 네, 저희가 맞습니다. 드리는 상을 처음 받는 거예요. 저희 저희가 라디오는 많이 뉴스공장도 안 받았죠. 줬습니다. 라디오는 아니에요. 많이 받으셨죠. 뉴스공장 상 안 받았어요? 네. 야, TBS 최초입니다. 최초 그러니까 수상. 우리가 또 김원경 차장님이 자주 출연한 프로는 또 상 주면 오해받는 아니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못 받는 상을 그렇죠. 우와 정말. 근데 이 상의 권위가 제가 그 여기저기 방송 출연해봐서 알아요. 네. 실제로 그 기자님들, PD님들이 민원연하고 기자협회, 언론노조에서 주로 우리가 상을 주잖아요. 이달의 좋은 보도라든지 기자협회도 있고, 그다음에 연말에 또 올해 보도상 내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PD님들, 기자님들이나 그 제작진들이 정말 민원연부터 상 받았다면요. 그 제작진 방 같은 데 있잖아요. 너무 긍지가 느껴진다라고 이제 그 비공개 방에 저는 이제 가끔 초대돼서 보니까 정말 그렇게 하게요. 상에 권위가 있고 힘이 있어요. 우리 민원연의 상에. 물론 이제 언론노조나 기자협회에서 드리는 상도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뭐 또 일부 언론상도 뭐 어떻게 보면 민원연의 상보다 더 권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현업 제작진들한테 엄청난 힘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 상 때문에 좋은 방송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하니까 결국 상이 왔네.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것처럼 더 좋은 프로를 만들 노력하시더라고요. 와. 최소한 폐지는 안 되게 우리가 예, 도와줄 수 있다라고 도와주십시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좋은 방송인데 이게 시청률이나 이걸 계속 끌고 갈 의지가 없어서 폐지될까봐 걱정되는 방송들이 사실 있잖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그러면 상을 드릴 때 폐지를 늦추는 힘이 좀 다만 그래도 TV 민생연구소는 시청률도 조금씩 올라가고 그러니까 TBS가 라디오만 있다고 하는데 TV까지 있다는 게 이제 알려진 거예요.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TV랑 같이 이제 방송하기도 하고 제1구의 허리케인 라디오도 2시간 중 1시간은 TV랑 같이 내보내는데 아무래도 우리 지금 전국 최고의 방송인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또 아주 지명도가 높고 재밌는 제1구 앵커가 하니까 거기에다가 TV 민생연구소라고 어디서 많이 본 듣보청 듣도 보도 못한 청년 안진거리. 근데 이제 어디서 청년이라 하기엔 좀 늙지 않았나? 영원한 청년입니다. 영원한 청년. 듣보청인데 근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은 든대요. 재밌는 게 시청자들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왜냐면 근데 잘 찾아보면 맨날 박근혜 이명박 때 데모하고 끌려가고 막 고발하고 그런 거 있잖아. 맨날 고발장. 그 피켓팅 압수수색 당하셨어요. 네. 이명박 때도 압수수색 당하고 박근혜 때도 압수수색. 박근혜 때는 차량, 핸드폰, 집, 사무실 4개를 다 털렸는데 그 맨날 그거 있잖아요. 우리 그 각대봉투에 노란 봉투. 그 노란 각대봉투에 이명박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고발한 댓글 이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더니 그때 그 고발한 사람. 예, 그때 고발 많이 했었죠. 요즘은 자제하고 있는데. 근데 진짜 자제해. 방송이 근데 그 고발은 오로지 조선일보 류의 인간들, 자한당류의 인간들 정말. 요즘에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세월호 가족협의하고 4.16연대하고 자유한국당 해체 집회 아주 열심히 결합하고 있는데 지금 3번 했고요. 5월 18일까지 5월 25일 날 4차 집회는 전국에서 상계에서 아주 큰 집회가 열립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집회 한번 나와보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진짜로 제 꿈은 우리 민원연구원 참여연대 같은 NGO들을 계속 응원하는 거 하나고요. 그다음 한국사회가 정말 정상화되려면 이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호불호 지지 여부가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오로지 내가 사랑하는 내 조국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고 더 발전하면 자한당류와 조선일보류의 이 가짜 공작 거짓 세력이 없어져야 돼요. 철저히 반서민, 반국민, 반민주고 독재 친일에 잔재들이면서 실제로도 오로지 재벌 대기업 집단의 이익만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석해보면 알잖아요. 저는 이거 알리는데 앞으로 올인할 생각입니다.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제가 어딜 가면 알리고 그리고 이런 집단이라면 해체돼야 된다. 해산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할 생각인데 다시 이제 TV 민생연구소 근데 진짜 생방송 어려워요. 청취자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우리 김어준 선생님이 얼마나 그게 위대하고 대단한 거 알겠더라고요. 근데 TV 생방송, 라디오 생방송에서 조금 더 신경이 쓰거든요. 얼굴이 나가니까.
네, 오로지 진짜 민생 서민 을들의 이야기. 뭐 최근까지 제가 60회 정도 했는데요. 그 보시면 전부 다 억울한 노동자들, 그다음에 갑을 피해자들, 그다음에 가습기 살균 이제 세월호 참사 우리 피해자들 유가족들, 그다음에 시민들의 피부 와닿는 뭐 미세 플라스틱 문제라든지 뭐 따릉이라든지, 그러니까 민생이라는 게 사실은 억울한 이슈만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대중교통의 이슈도 있을 수 있고 통신비도 있을 수 있고,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건데 뭐 한강 공원 같은 것도 우리의 민생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쓰레기가 너무 범람하는 사실 우리가 가서 보기가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일상에서 사소해 보이는 문제들까지 두루두루 계속 다루고 있는데, 정말 이런 방송을 하나 나중에 진행자가 바뀌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응원해주고, TBS가 정말 방송 역사상 뉴스공장이란 것과 허리케인 라디오로 크게 또 이렇게 국민들이 기여한 것처럼 TV에서도 그런 기여를 하는 게 아닌가, 객관적으로 높이 평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KBS 이제 우리 언론노조 위원장님 주신 이강택 전 KBS PD님이 KBS를 퇴사하고 사장님으로 오셨는데 조직 전반의 활력을 엄청나게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또 사장님 칭찬을 하시나요? 지금까지는. 근데 뭐 우리 예를 들면 EBS 사장이 기대 못 미치면 우리 언론단체를 굉장히 강력히 규탄하고 문제제기하는 것처럼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우리는 또 바로 돌아서서 비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치로 네트워킹하는 거지 의리로 네트워킹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TBS라는 공영방송 우리가 응원해 줄 가치가 충분하다. 아니 근데 진짜 안진걸 사장님이 큰 일을 하셨네요. 이 프로그램에.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저기 마치 어쨌든 그 이슈 뭐죠? 그 스트레이트의 주진우가 있다면 우리 민생교제 방송에는 안진걸이 없었으면 안 되는 방송이지. 김어준 선생이나 주진우 선생, 김재동 선생하고 저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듣보청이고요. 청년 아니라니까 자꾸 청년이래. 그분들은 아주 저명한 이제 방송 연예인들이시고, 저는 사실 방송 연예인이 아닌 비방송 비연예인인데 그냥 밑바닥 길거리 적폐세력 아닙니까? 저는 쉽게 말해서. 제 별명이 옛날 경찰들이 저한테 밥풀떼기라도 불렀고요. 집회나 시위마다 밥풀떼기처럼 붙어 다닌다고 해서 밥풀떼기라도 부르고, 그다음에 나중에 제 친구들이 참여연대인데 참견연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 좀 참견하고 다니라 참견연대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촛불 집회 전후에서는 길거리 적폐 세력. 길거리 딱 붙어서 하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코운 건데, 김어준, 주진우, 이제 김재동 선생님, 이승환 선생님 이런 분들은 정말 자신들의 역량을 우리 사회에 아낌없이 기부해 주신 분들인 것 같고요. 보여주신 분들이고, 또 우리 민원연 참여연대 뭐 안진걸, 김원경 사장님 뭐 우리는 또 우리의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길거리에서 성장해서 길거리에서 최후를 맞이하자. 아니 그 최후까지. 민중에게 권력을 최대한 드리고 우리는 바람처럼 사라진다. 너무 재밌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민원연에게 하고 싶은 말. 예, 제가 오늘 또 제가 집에서 이제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서울신문. 예전에 우리가 서울신문이 대한매일일 때 조중동에 맞선 한경대라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요즘 보면 정말 좋아요. 한겨레, 경향. 물론 이제 민원연 회원들 중에도 또는 아닌 분들 중에도 한겨레나 경향이나 서울신문 예전 같지 않다라는 비판도 하고 이렇게 구독을 철회하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또는 정치적 입장이 좀 틀려가지고 뭐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도 어려움을 막 겪기도 했는데, 저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언론 문제, 재벌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두 문제에 다 자한당과 조선일보가 끼어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언론과 아주 나쁜 재벌에, 그러니까 재벌들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 해체하자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예를 들면 재벌 대기업의 순기능이 있다면 우리는 아낌없이 존중해주고 박수를 보내줄 겁니다만, 계속해서 총수일가를 중심으로 엄청난 불법과 비리와 탐욕과 독점으로 우리 국민들과 중소기업, 중소상공인과 노동자와 소비자와 주주가 골고루 발전해야 될 국민경제 균형적 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그자들이 짓밟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지적하는 게 상식이고 언론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비호하고 그걸 지적하면 반기업정선이 사회주의 공격하는 게 조중동이고 특히 조선일보류인데, 그런 언론 문제, 재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민원연 역할이 1984년도에 생겼죠. 예. 35년대 우리 민원연의 역할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짜 시민한 사람으로서 너무 든든하거든요. 제가 다 할 수 없는 일, 제가 참여대 있을 때도 제가 다 할 수 없던 일을 우리 민원연이 꾸준히 해왔었고, 참여대를 나와서
일개 시민으로든 민생경제연구소의 스태프로든 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해주고 계신다는 거. 혹시 이 방송 들으신 분 중에 아직 회원이 아니신 분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한 달에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만 투자하면 정말 매일처럼 가짜와 조작과 편파 왜곡을 시도하고 있는 정말 기레기 언론이란 말도 아까운 5.18과 세월호 참사에 망언과 모독을 일삼는 자들을 우리가 폐륜 집단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보다 더한 왜곡과 조작을 저지르고 있는 이 폐륜적 기레기 집단, 저는 이제 조선일보류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를 감시하기가 정연제하고 사실상 해산시켜야 된다라고 용기 있게 주장하는 우리 민원연, 고발하고 모니터링하고 규탄하고 성명 내고 1인시하고 하는 대응도 아주 각양각색이고 다 그 사안의 성격에 맞게 적절한 또 그런 대응들을 고민해서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회원님들이라면 우리가 열애되면 한 5,000원이나 10,000원 해보고 회원님이 아니시라면 이참에 한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회원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리고 매달 날잡구나 민원연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잡지도 시민단체를 보낸 온갖 잡지를 제가 받아보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품질이 좋은 우리 날잡구나 민원연이라는 잡지가 이렇게 집집마다 배달이 되는데 꼭 한번 가입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오늘 한겨레 경향신문 서울신문 갖고 왔는데 다 내용이 좋습니다. 한겨레 신문 헤드라인 조선일보 전사적 대책방 꾸려서 장자연 수사 막았다 나와 있고요. 경향신문 가십살균제 안전민원 참사 8년이나 됐지만 가십살 참 8년 됐지만 여전히 부실한 법령 부처 행태 그대로 해서 이분들의 피해자들 민원을 뺑뺑이 돌리고 있다. 그다음에 서울신문 폭력 남편 SNS 3차례 묵살돼 30년 만던 아내 결국 숨졌다. 뭐 이렇게 가정폭력 공동 기획기사 정말 한겨레 경향 서울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뭐 뉴스타파 뭐 고발뉴스 우리 팩트TV 등등 아주 열심히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한 과정에서 조금 뭐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사실 구독 해제하신 분들도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 사정을 잘 아는데 그래도 이 조중동과 한국경제를 위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레기라고 표현하는 것도 아까울 정도의 가짜 사이버 언론이 판치는 대한민국에서 이들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뭐 평소에 뭐 어떤 경우에 마음에 안 드셨던 것도 있고 또 뭐 어떤 기자의 실수도 있었고 또 뭐 편집자의 잘못도 있었을 거라 저도 생각을 해요. 저도 그때 속상하게 같이 속상했는데 우리가 민원연 같은 언론감이 시민단체하고 또 그래도 조중동류보다 훨씬 나은 보도를 하고 있게 노력하는 방금 말씀드린 우리 진보 개혁성의 언론들 다 사실 대부분 영세하잖아요. 이 언론들이 특히 우리가 이들을 구독하고 응원해야 된다. 다시 이렇게 감히 호소드려보고 당부드려봅니다. 예, 제가 평소에도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 예. 예. 좋은 언론을 소비하는 게 사실 나쁜 언론을 비판하는 거랑 병행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좋은 언론들이 살아날 수 있게 우리가 좀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 재미있었고요. 야, 이걸 어떻게 정리할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웅재 씨.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아니요.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네, 오늘 들어보신 분들이 야 앞으로 자주 불러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방송인이라서요 자주 부를 수가 없고 아닙니다. 듣보청이라니까 듣도 보도 못한 청년은 아니라니까 진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 고발한 놈 그 맨날 고발한 놈 예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그래도 불러주시면 한두 달에 한 번씩 네, 좋습니다. 특히 민생 경제 분야 네, 가짜 뉴스 척결에 요즘에 보면 그 뉴스탑도 앞장서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최백은 교수님도 앞장서시고 또 우리 최경영 기자 이런 분도 앞장서시잖아요. 우리 또 민생경제연구소도 그분들보다 역량은 덜하도 계속 함께 할 거거든요. 특히 민생경제 분야의 가짜뉴스는 중요한 게 이게 총선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거든요. 남은 1년 동안 정말 문재인 정부 여당도 양극화 불평등 민생국을 해결하는데 올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동시에 촛불시민혁명을 응원하고 지지했고 참여했던 모든 세력들이 그 말도 안 되는 매일처럼 퍼뜨리고 있는 민생경제 가짜 뉴스들 조선일보와 잔당류가 거기에 맞서서 반박하고 규탄하고 그것이 아니라 실증적인 자료와 어떤 근거들로 국민들에게 최대한 공유해서 국민들께서 잘 합리적으로 최종적인 판단은 어차피 국민 개개인들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저희들 역시 올인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랑 궁합이 딱 맞네요, 그죠? 왜냐하면 예. 우리 올해의 모니터의 주제도 사실은 혐오 그리고 가짜 뉴스 그리고 이 경제 보도, 경제 노동 보도 예. 집중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불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와, 고맙습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재밌다.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후원 한번 한다고 언론이 갑자기 바뀌기야 하겠어요? 하지만 지나보면 알걸요? 매달 하는 후원이 언론을 어떻게 바꾸는지. 좋은 활동이 쌓인다. 좋은 언론을 만든다. 민주언론 시민연합.